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요시노 겐자부로 지음, 김욱 옮김, 출판사 양철북, 수선화와 간다라 불상. 코페르와 새 친구들은 우정을 되찾았다. 코페르가 쓴 편지가 큰 노릇을 하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새 친구들은 코페르가 걱정했던 만큼 그때 일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있지는 않았다. 그것도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 코페르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자신의 행동과 생각, 생활을 객관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너 자신을 알라, 너를 되돌아보라 같은 명언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여러 번 들어보았다. 어쩐지 캐캐묵은 느낌이 들어 어디에선가 이런 말을 보거나 들었더라도 아, 또 이 말이야 하고 생각했을 테다. 코페르도 명언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었다. 만일 국어 시험에 이런 명언에 담긴 진짜 뜻을 설명해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만점받을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말을 이해하는 것과 말에 담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조금 달랐다. 코페르는 요즘 들어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코페르가 행동하고 말하는 데는 어른스러움과 아이다움이 뒤섞여 있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코페르는 이제 15살 봄을 맞이하고 있다. 하루하루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고 있다. 코페르 자신도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 성인용 야구방망이는 무거워서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지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준 야구방망이는 우스울 만큼 가볍고 짧아서 그때 이런 걸 어떻게 휘둘렀을까 싶다. 코페르는 달라졌다. 외삼촌도 그 변화를 눈치챘다. 외삼촌은 학년 시험이 끝나고 코페르가 중학교 2학년이 된 봄방학을 맞춰 젓갈색 노트를 코페르에게 건네주었다. 오랜 시간 동안 코페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써놓은 노트이다. 피안의 중간 날이다. 코페르네 집에서는 불단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장식하고 그 앞에 꽃과 과일을 올려놓았다. 불단은 늘 고즈넉한 분위기가 감돌았는데 이날은 화려한 색깔로 치장해 놓았다. 코페르는 불단 앞에 엎드려 노트를 펼친 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노트는 어머니가 새로 사주었다. 코페르는 새 노트에 무엇을 쓰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외삼촌이 건네준 노트를 읽고 나서 어머니에게 보여드렸는데 어머니는 그 노트를 코페르에게 돌려주시면서 앞으로 코페르도 생각하고 느낀 것을 외삼촌처럼 노트에 적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그러고는 이 노트를 사주었다. 그래서 코페르는 노트의 첫 번째 감상을 쓰려고 아까부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감상이란 자연스레 떠오르는 것이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코페르는 외삼촌이 노트에 써놓은 글을 읽고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지만 외삼촌처럼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감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상 써보려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정리가 안 되었다. 코페르는 어느 사이엔가 노트에서 마음이 멀어져 부엌으로 가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엄마가 피한 기간의 관례대로 가정부와 함께 쌀이로 무언가 만들고 있었다. 감상은 쌀이처럼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지만 새 노트의 시작을 장식할 만한 문장은 아닌 것 같았다. 코페르는 쓰는 것을 포기하고 일어섰다. 장지문을 열자 바깥은 아주 맑고 따스했다. 안뜰에 피어난 노란 수선화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코페르는 뜰에 내려가 햇빛을 쬐며 어슬렁거렸다. 단단해 보이는 단풍나무까지 여기저기에 새빨간 움이 텄다. 팔손이의 정수리에도 두터운 외투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새싹이 죽순처럼 생긴 머리를 내밀고 있다. 다른 나무들도 가느다란 가지 끝에 작은 이슬 같은 새싹을 달고 있다.
뜰 어디에 눈을 두더라도 부드러운 흙을 머리로 들어올리는 새싹들이 보인다. 새싹들은 흙 밖으로 나와 세상을 보고 싶어 한다. 조금 더 일찍 땅으로 얼굴을 내민 풀잎들은 자기를 한번 봐달라는 듯이 싱싱한 얼굴을 들어 키를 키우려고 하고 있다. 코페르는 기분이 좋아졌다. 두꺼운 스웨터를 벗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릴 날도 그리 머지 않았다. 코페르는 뜰 한쪽 구석에 있는 편백잎 아래에서 흙투성이가 된 고무공을 발견했다. 지난해 겨울에 잊어버리고 나서 한참 동안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곳에 숨어 있었다. 코페르는 살며시 웃으며 고무공을 주었다. 고무공은 이곳에서 한겨울을 지냈다. 말이 없는 고무공 위로 몇 번이나 눈이 쌓이고 또 봄이 되어 녹았다 생각하니 오랜 겨울이 마침내 지나갔구나 싶었다. 코페르는 툇마루 밑에서 조그마한 모종삽을 꺼내 응달에 싹을 틔운 화초들을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겼다. 똑같은 노란 화초인데도 양지 바른 곳에서 자란 녀석들은 어느새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늘진 곳에 자리 잡은 녀석들은 봉우리도 맺지 못했다. 코페르는 뜰을 돌아다니며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불쌍한 화초들을 따뜻한 곳으로 옮겼다. 또 없나? 코페르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다. 방금 고무공을 발견한 곳에서 화초 비슷하게 생긴 싹이 보였다. 저기도 하나 있네? 코페르는 모종삽으로 땅을 파내려갔다. 땅을 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뜻밖의 상황과 마주쳤다. 뿌리가 기껏해야 5cm쯤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5cm를 파도 7cm를 파도 뿌리가 안 나왔다. 코페르는 삽을 깊숙이 찔러 풀 둘레를 파내려 갔다. 구멍이 점점 깊어지고 코페르 발밑에는 흙더미가 점점 쌓여갔다. 커다란 편백잎이 쌓인 그늘에 앞쪽만 살짝 푸른빛을 띠고 있는 파릇기한 줄기가 불안스레 뻗어 있었다. 10cm, 11cm, 12cm. 코페르는 열심히 땅을 팠다. 그러나 뿌리는 웬만해서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15cm 넘게 파내려갔을 때는 코페르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토록 작은 풀이 이렇게 깊은 땅속까지 뿌리를 내렸다니. 코페르는 이 조그마한 풀의 생명력에 감탄했다. 20cm를 파내려가도 아직 뿌리는 보이지 않았다. 코페르는 어이가 없다는 듯 비실비실하게 흔들리는 파릇기한 줄기를 내려다보았다. 화초라기보다는 파와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며칠이나 걸렸을까? 열흘이나 보름 정도가 아닐 테다. 아마도 이 녀석은 땅에 눈이 쌓여있던 그때부터 봄이 다가오는 기운을 느끼고 천천히 땅속에서 싹을 틔웠을 게 분명하다. 어두컴컴한 흙 속에서 조금씩 쉬지 않고 고개를 내민 끝에 마침내 세상에 얼굴을 내밀 수 있었을 테다. 근성 있는 녀석이다. 코페르는 속으로 외쳤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다. 코페르는 이 보잘것없는 풀이 흔하디 흔한 풀로 보이지 않았다. 잘했어. 코페르는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흙을 파내려갔다. 드디어 뿌리가 나타났다. 코페르는 그것이 노란 수선화의 구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이만큼 깊은 곳에서 어떻게 노란 수선화의 구근이 자라고 있을까? 코페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구근은 이렇게 깊은 곳에 파묻혀 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살아있는 한 흙 속에 갇혀 있더라도 봄이 오면 햇살을 받아 싹을 틔우고 따사로운 땅 위로 머리를 내밀 테다. 코페르는 볼품없이 생긴 수선화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줄기가 30cm는 될 것 같다. 벌써 꽃을 피운 다른 친구들과
높이는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누가 봐도 수선화로는 보이지 않았다. 하얗게 센 줄기는 몇 번을 봐도 파처럼 생겼다. 이파리 끝이 푸른빛으로 물들지 않았다면 수선화라는 것을 몰랐을 테다. 코페르는 볼수록 웃기게 생긴 이 수선화를 햇볕이 잘 내리쬐는 곳에 살고 있는 친구들 옆에 옮겨 심었다. 구덩이를 깊이 파서 하얗게 센 줄기까지 흙으로 덮어주었다. 다른 노란 수선화들은 물에 씻은 것처럼 지푸른 잎사귀를 거침없이 뻗으며 샛노란 꽃봉오리를 반쯤 벌리고 서 있다. 그 옆에서 지금 막 옮겨 심은 수선화가 겨우 싹을 내밀고 있다. 그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다. 코페르는 흙으로 덮어준 파릇기한 수선화 줄기가 자꾸 눈에 아른거렸다. 그래, 아무리 땅속 깊이 묻혀 있을지라도 이 녀석은 자랄 수밖에 없었어. 코페르는 노란 수선화의 뿌리를 생각했다. 겨우 3cm도 안 되지만 얌전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저 푸른빛 잎사귀가 노란 수선화가 자라는데 필요한 힘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단풍나무도, 팔손이도, 낙엽 관목도, 아니 뜰에 살고 있는 풀과 나무는 모두 성장하고 싶다는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다. 코페르는 흙투성이가 된 손을 터는 것도 잊어버리고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서 있었다.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코페르의 몸 안에서도 성장하고 싶다는 본능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코페르는 외삼촌의 서재에서 외삼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요한 밤이었다. 방긋이 연 창에서 섬뜩한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밤 공기에서는 정향나무와 비슷한 냄새가 났다. 불상은 그리스 사람들이 처음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 그거 정말이야? 정말이지. 영국이나 프랑스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확인했어. 정말일까? 코페르는 그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코페르는 어머니가 만든 모란병을 전해주려고 외삼촌 집에 왔는데 이곳에서 저녁을 먹고 서재에서 외삼촌과 단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피안의 기간에서 시작해 불상의 역사로 옮겨갔다. 코페르가 불상은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궁금해하자 외삼촌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이 만들었다고 대답해 주었다. 하지만 코페르는 너무 뜻밖이어서 믿기지 않았다. 코페르는 그리스 조각들은 모두 날씬한 몸매에 이목구비가 아름답고 팔다리도 길어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미술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페르가 알고 있는 불상은 가마쿠라의 커다란 불상이나 나라의 대불처럼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서 얼굴도 둥글고 눈꺼풀은 무겁게 닫혀있고 왠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애롭고 위엄을 갖춘 조각들이지만 코페르처럼 어린 중학생이 보기에는 볼수록 음침하기만 했다. 무엇보다도 얼굴 생김새도 몸매도 서양인 같은 느낌이 없었다. 코페르는 불상만큼 동양적인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상을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그리스 조각을 만들어낸 그리스 사람들이라니. 하지만 외삼촌, 불교 발상지는 인도라고. 맞아. 그러니까 불상을 처음 만든 곳도 국가로 말하면 인도란다. 인도에서 맨 처음 만들기는 했는데 만든 사람들은 인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었어. 진짜? 이 사진을 봐. 외삼촌은 두꺼운 책을 꺼내 그 안에 있는 사파를 코페르에게 보여주었다. 사파에는 그리스 조각과 불상 몇 점이 함께 실려 있었다. 어때? 비슷하지? 사파에 나온 불상들은 누가 봐도 불상은 틀림없지만 얼굴 생김새도 어딘지 모르게 서양 사람 같고 옷에 잡힌 주름 같은 것은 그리스 조각과 거의 똑같았다. 이 불상은 조금 이상하게 생겼네? 코페르가 말했다.
이상하다니?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야? 어쩐지 서양 사람을 닮았어. 이렇게 생긴 불상이라면 서양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지.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리스 조각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 첫째로 귓볼들이 모두 길어. 얼굴도 부처님답게 뭔가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고 보니 외삼촌 말이 모두 맞았다. 책에 나온 불상들은 그리스 조각과 일본, 중국의 불상을 반반씩 섞어 놓은 듯 했다. 어느 쪽과 비교해봐도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다르면 또 달라 보였다. 외삼촌, 이건 무슨 불상이야? 그건 말이지, 간다라 불상이란다. 간다라가 뭔데? 간다라는 인도 서쪽 지방에 있던 나라 이름인데, 외삼촌은 코페르에게 간다라 불상 이야기를 해주었다. 인도 서북부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건 너도 알고 있을 거야.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해 인도의 인더스강으로 흘러들어오는 강이 하나 있어. 카불이라는 강인데, 이 카불강이 인도로 넘어가는 국경지대에 페샤와르라는 도시가 있단다. 이 페샤와르 일대를 옛날에는 간다라라고 했단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간다라에서 불교와 관련 있는 조각품을 발견했고, 1870년에 레이트너라는 영국 사람이 이 지역에서 간다라 미술품을 대량으로 발굴해 영국으로 가져갔지. 그때부터 세계의 학자들이 간다라를 주목했단다. 책에 실린 불상도 그때 이곳에서 발굴한 것들이야. 본디 불교는 인도에서 나왔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인도 중부에는 카필라라는 나라가 있었단다. 석가모니는 카필라국의 왕자였어. 석가모니는 인간을 고뇌에서 구원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랜 세월 동안 수양을 닦았고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파했어.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야. 불교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단다. 석가모니가 열반하고 나서 200년이 지날 무렵 마가다국의 아소카라는 유명한 왕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덕택에 불교는 인도 내륙뿐 아니라 외국으로까지 전파되었단다. 이렇게 해서 한때 불교는 그 위세가 대단했지. 하지만 인도의 국교라 할 수 있는 힌두교에 압도되었고 이슬람 교도들이 인도에 침입하면서 불교도를 박해했기 때문에 불교는 자신이 태어난 인도 땅에서 거의 사라지고 말았단다. 그리고 불교도들이 남긴 수많은 미술품과 건축물, 기념비 같은 유적도 대부분 파괴되거나 땅에 묻혀버리고 말았지. 인도가 18세기 중반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영국 사람은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인도의 역사를 알고 싶어 했어. 그런데 인도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데가 있어서 경전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자신들의 역사는 거의 기록하지 않았어.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으니 기댈 곳은 오래된 유물뿐이었지. 이 때문에 영국 정부는 100년 전부터 인도에서 대규모로 고고학을 탐사하고 발굴을 해나갔단다. 그렇게 해서 인도의 여러 지방에서 건축물, 기념비, 미술품, 화폐 같은 유적들을 발굴했지. 이런 발굴과 탐사로 인도의 역사가 웬만큼 드러났어. 그와 함께 불교 미술의 발달 과정도 알 수 있었지. 간다라 불상은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탐사하다 우연히 발견한 미술품으로 후세의 불상과 비교하여 가장 오래된 불상으로 인정받게 되었지. 너희들도 간다라 불상을 보고 있으면 금방 느끼겠지만 얼굴과 몸집이 서양 사람에 가까워. 조각 기술도 그리스 조각 기술과 거의 비슷하고. 간다라 불상 가운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똑같이 생긴 것도 있단다. 단지 이것뿐이라면 인도 사람이 그리스 사람에게 조각을 배워 불상을 만들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지. 그런데 간다라 불상에는 인도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에는 힘든 몇 가지 특징이 있단다. 대표적인 특징이 머리를 뒤로 묶고 있다는 점이야. 불교에서 출가한 스님들은 모두 머리를 깎아야 해. 석가모니도 머리를 깎았다는 기록이 있단다. 따라서 간다라 불상을 인도 사람이 만들었다면
머리를 묶은 불상을 만들었을 리가 없어. 불교와 관련 있는 조각이라면 간다라 불상보다 더 오래된 것들도 많아. 하지만 부처님을 사람처럼 조각한 것은 간다라 불상이 처음이었단다. 인도 사람들에게 불상을 조각할 만한 기술이 없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피했던 것 같아. 간다라 불상보다 더 오래전에 인도에서 조각한 것들을 보면 부처님이 아닌 사람 조각도 아주 많아. 게다가 조각 기술도 아주 훌륭해. 그런데 같은 시대의 불교 조각을 살펴보면 부처님을 나무나 수레바퀴, 표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어. 아소카 왕이 세운 산티의 불탑은 기원전 1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만들었다고 추정하는데 이 불탑에는 부처님의 일생을 조각한 거대한 문이 있단다. 이 불탑에서도 석가모니는 단지 표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야. 말하자면 인도의 불교도들은 석가모니가 열반하고 나서 300, 400년 동안 석가모니의 모습을 조각하지 않았던 거야. 어떤 학자는 부처님처럼 사람을 뛰어넘은 존귀한 존재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은 종교적으로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단다. 이런 상황을 추리해 볼 때 간다라 불상을 만든 사람들은 인도 사람이 아니라는 가정에 더욱 힘이 실렸지. 그렇기는 한데 간다라 불상의 얼굴 모습은 그리스 조각과 너무 달라. 그리스 신들의 표정은 밝은데 견주어 간다라 불상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은밀한 표정을 짓고 있어. 조각에서 받는 느낌이 전혀 달라. 조각 기술과 겉모습은 그리스 조각과 비슷하다고 해도 간다라 불상에서 풍기는 기운은 어디까지나 인도의 것, 그리고 불교의 것이 틀림없어.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간다라 불상을 만든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동양의 분위기를 흡수하고 불교에 깊이 심취한 그리스 사람이었다 하는 가설이 나오게 되었단다. 문제는 그리스 사람이 간다라 지방에 살았냐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리스 사람은 간다라 지방에 살았단다. 인도 서북부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옛 시대의 화폐를 대량으로 발굴했어. 지금부터 1800에서 1900년에 박트리아와 대월 지국에서 쓰던 화폐였지. 이 화폐에는 인도의 신들과 불상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조각되어 있었단다. 그리고 고대 인도 문자와 함께 그리스 문자가 기록되어 있었어.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역에 수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렇다면 왜 그리스 사람이 인도 서북부에 살았을까? 그 까닭은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때문이었단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4년에 그리스 동맹군을 이끌고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인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 10년 남짓 아시아 대륙을 정복했어. 그 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닿아 있는 시리아와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유역까지 드넓은 영토를 자랑하며 번창하고 있었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이 페르시아를 정복해 나갔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페르시아의 도시 바빌론을 공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를 지나 인더스강 동쪽 기슭까지 과감하게 원정을 했단다. 대왕은 기원전 323년에 인도 원정을 마무리 짓고 바빌론으로 돌아가 그곳을 새로운 나라의 수도로 정했어. 하지만 같은 해 대왕은 겨우 32~33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로 평생토록 꿈꿔온 원대한 이상을 실현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상은 무엇이었을까? 대왕이 정복한 드넓은 땅에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이 한데 어우러진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단다. 대왕은 자진해서 페르시아 공주를 아내로 삼았고 부하들에게도 페르시아 귀부인들과 결혼하기를 권장했어. 또 원정을 하면서 그리스식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스 사람을 새로 건설한 도시로 이주시켰단다. 대왕은 페르시아 사람에게 그리스 문명을 주입하고 그리스 사람에게 페르시아 문명을 주입해서 동서 문명을 하나로 묶으려 했던 거야. 알렉산더 대왕은 원정을 하면서 그리스 문명을 동양으로 퍼뜨리고 싶어 했지. 기존의 동양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하나로 만들고 싶어 했어. 대왕은 겨우 10년 남짓 제왕의 자리에서 머물고 일생을 마쳤지만
대왕이 죽고 나서도 그리스 사람들은 동양의 신도시로 이주했단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문명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교류했어. 박트리아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을 말하는데 이곳에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박트리아에 살던 그리스 사람들 일부가 인도 서북부로 이주했지. 이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를 인도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지만 인도 문화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단다. 그리스의 조각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불교의 기운도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지. 바로 이 사람들이 불상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코페르, 외삼촌은 긴 이야기를 끝냈다. 불상은 불교에서만 태어난 건 아니야. 또 그리스의 조각 기술로만 만들어진 것도 아니야. 양쪽에서 영향을 받아 불상이 태어났지. 그 전까지는 불교가 전파되어도 불상은 나오지 않았어. 코페르는 외삼촌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나서야 그리스 사람이 세계에서 최초로 불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이해했지만 동양의 것이라고 믿었던 불상이 실제로는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이 만나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다. 그럼 외삼촌, 나라시에 있는 불상도 똑같은 거야? 비슷해. 나라시의 대불은 일본 사람이 만들었지만 불상을 제작하는 기술은 중국에서 건너왔으니까. 중국은 그 기술을 인도에서 배웠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간다라 불상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 조각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그렇구나. 코페르는 감탄한 듯 중얼거렸다. 외삼촌이 또 이야기했다. 간다라에서 만들기 시작한 불상은 불교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기세를 타고 아시아 곳곳으로 전파되었어. 동남쪽으로는 자바, 동북쪽으로는 중국,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왔지. 그러는 동안 결해마다 다른 기질을 간다라 불상에 더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불상을 만들었어. 그래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조각 기술은 여전히 남아있지. 외삼촌은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잠깐 무언가 생각하고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일본의 불상이 전해진 건 킨메이 천황 시대야. 고우키 1211년쯤 되겠지. 지금부터 약 1600년 전의 일이란다. 그 시절에 교통이 제대로 발달했을 리가 없지. 당시만 해도 일본과 중국, 중국과 인도로 오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어. 더구나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중앙아시아 산맥들과 넓은 사막을 횡단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지. 백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는 길밖에 없었어. 요즘도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인도로 오가기가 쉽지 않아. 하물며 1000년, 2000년 전이었다면 얼마나 어려웠겠니. 그러니 코페르, 이런 환경에서 불상이 일본에까지 전해졌다는 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학문과 예술의 국경은 없다. 너도 이런 말은 한 번쯤 들어봤겠지? 정말 그 말대로야. 히말라야 산맥과 힌두쿠시 산맥, 쿤룬 산맥처럼 아시아의 등뼈로 일컫는 험준한 산맥과 클라마칸 같은 대사막도 예술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 1000년 전 옛날에 그리스 문명이 히말라야 산맥과 사막을 건너 중국에 전파되고 다시 중국에서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전파된 것을 생각하면 코페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니? 듣고 보니 정말 놀랍기만 했다. 코페르는 부풀어 오르는 벅찬 감동을 느꼈지만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불상만이 아니었어. 나라의 도다이 사이에 있는 목조 창고에는 인도,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에서 건너온 미술품도 많아. 나라 시대의 우리 선조들은 당시 세계 역사와 세계 지리 같은 것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어쨌든 세계 역사에서 분리되지 않았던 셈이지. 세계 역사를 바라보는 시야는 어린아이만도 못했지만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찾아온 멋진 예술 작품들을 알아보고 감탄할 줄 알았어. 머나먼 이국의 문물 가운데서 훌륭하다고 느낀 예술 작품을 받아들여 이 땅의 문명을 발전시켰단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인류의 진보를 받아들여 우리에게 맞는 문화를 만들어 온 거야. 코페르 스스로도 외삼촌이 하는 말을 들으며 자기 눈동자가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스에서 시작한 문명이 동양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머나먼 섬나라로 건너와 발전하기까지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그리스에서 일본에 이르는 드넓은 땅덩어리에서 태어나고 죽어간 수십억이나 되는 사람들. 여러 민족을 거치면서 변하고 발전한 아름다운 문화. 그 시간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코페르는 부푼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크게 출렁이는 것을 느꼈다. 코페르는 정향나무 꽃 향내가 실린 밤바람을 맞으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책상 위에 있는 전등을 보고 있었다. 낮에 뜰에서 느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명의 본능은 몇천 년이라는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움직여온 것이다. 봄날 아침. 코페르는 꿈도 꾸지 않고 자다 눈을 떴다. 방 안은 아직 캄캄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했다. 코페르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그대로 누워 있었다. 잠을 푹 잔 탓에 정신도 맑고 기분도 편안했다. 몇 시쯤 됐을까? 주위를 둘러보니 우윳빛 유리창 덧문 틈새로 희미한 빛이 배어 나온다. 날이 밝아오고 있다. 코페르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아래층에서 자고 있는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창문을 열었다. 밖은 안개가 자욱하다. 오싹한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코페르의 얼굴을 스쳐 방 안으로 들어왔다. 태양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2층 창가에서 내려다 보이는 뜰의 나무도, 이웃집 지붕도, 저 멀리 나무 숲도, 전봇대도 모두 안개에 쌓여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녘처럼 잠이 덜 깬 모습을 하고 있다. 그때 어디에선가 휘파람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코페르는 귀를 기울여 휘파람새가 지저귀기를 기다렸다. 조금 지나 먼 곳에서 또 한 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휘파람새는 계속 지저긴다. 어디에서 지저귀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깊게 내려앉은 안개 속에서 지저귀는 소리만 들린다. 사이를 두고 지저귀는 소리는 무척 즐겁게 들린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즐기기 위해 부르는 노래다. 휘파람새가 한 번 지저귀고 그때마다 은은하게 퍼지는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코페르도 창가에 기대 한참 동안 새소리에 취해 있었다. 코페르는 책상에 앉아 어머니가 사준 새 노트를 꺼내 만년필로 무언가 써나갔다. 외삼촌, 나도 오늘부터 이 노트에 내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쓰기로 했어요. 외삼촌이 노트에 나에게 이야기하듯 쓴 것처럼 나도 외삼촌에게 내 생각을 말하듯이 쓰려고 해요. 외삼촌이 준 노트는 몇 번이나 읽었어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여러 번 읽어봤어요. 내 마음을 가장 울린 글은 물론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내가 사람다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말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난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외삼촌 말씀처럼 나는 소비 전문가고 아무것도 생산하는 게 없어요. 우라가와와 달리 지금 나는 무언가 생산해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만한 일은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좋은 사람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요. 코페르는 여기까지 쓰고 펜을 내려놓았다. 안개 속 너머에서 전차 소리가 들렸다. 벌써 전차가 다니는 시간이 되었다. 코페르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먼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저 하늘 아래 도쿄라는 도시가 펼쳐져 있다.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고 한다.
우라가와도, 아니, 우라가와는 지금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옆에서 두부를 튀기고 있을 테다. 코페르는 미즈타니가 사는 고풍스러운 집과 가스코를 떠올렸다. 기타미가 잘 때 얼굴도 상상할 수 있었다.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행복했다. 코페르는 다시 노트에 글을 썼다. 나는 온 세계 사람들이 서로 친한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인류는 지금껏 발전해 왔으므로 머지않아 틀림없이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어요. 내가 그런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갑자기 방이 환해졌다. 코페르는 고개를 들었다. 창문 가득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해가 안개를 뚫고 새하얀 빛을 땅으로 내려다보내고 있었다.